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인간의 영역으로 만든 이후 하늘은 늘 강대국들의 차지였습니다.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나라들이 진정한 하늘의 주인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우리 하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새로운 날개를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훈련기 경전투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T-50, FA-50의 뒤를 이어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지배자가 될 KF-21까지 출격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요. 게다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비상과 동시에 경쟁자들이 알아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늘의 지도를 새롭게 쓰고 있는 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낮 2시쯤 두바이 에어쇼 시범 비행에 나섰던 인도 공군의 테자스 전투기가 갑자기 통제를 잃고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지면과 충돌한 전투기는 그대로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해버렸고 탈출하지 못한 파일럿은 결국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바이 에어쇼가 시작된 지 39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추락사고였으며 동시에 인도가 자국 항공기술의 정수라고 내세우며 세계 방산시장 진출의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있던 테자스 경전투기가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수렁으로 틀어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어쇼는 세계 각국의 항공기술력을 과시하는 쇼케이스이자 세일즈 전쟁터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비행이 수십 대 단위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인도 역시 이번 행사에서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고객들을 상대로 테자스 수출을 위한 세일즈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허나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여러 항공 전문가들과 전직군 조종사들은 하나같이 이번 사고가 기체의 성능 한계와 설계적 특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사고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천천히 다시 보면 테자스는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롤과 급기동을 연속으로 수행한 뒤 다시 기술을 치켜 세우며 선회하는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 기체 속도가 이미 크게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속도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더 세우면 날개는 양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받음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남아있던 속도와 에너지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델타의 구조를 가진 테자스는 원래 민첩성을 강조한 기체지만 이런 형태는 저속 저고도에서 에너지 회복 여유가 좁다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추력이 넉넉하게 남아있어야 버틸 수 있는 기동을 이미 에너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기체가 버텨줄 수 있는 한계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추력이 충분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받음각만 과도하게 올라가니 기체는 스스로 만든 공력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롤에서 자세를 바로잡을 시간도 부족했고 고도를 다시 벌어올 여유도 없었으며 속도 역시 회복할 틈이 전혀 없던 상황으로 밀려 들어간 것이죠. 게다가 이 기수 상승 롤 기동 자세에서는 조종석에서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매우 좁아집니다. 지면과의 거리, 기체의 자세, 남은 에너지 상태를 눈으로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조종사는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틈도 없이 기체와 함께 지면으로 빨려 들어갔고 충돌과 동시에 폭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테자스를 몰고 있던 조종사가 결코 경험이 부족한 초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조종사는 인도 공군 소속 나만시 CR 중령 34세로 이미 훈장까지 받은 실력 있는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이 정도 경력과 실력을 갖춘 조종사가 단지 기동 한 번 잘못 잡아서 추락했다는 설명만으로 이 사건을 덮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결국 문제는 테자스라는 기체 자체에 있습니다. 델타익으로 설계된 테자스는 고속 고고도에서는 나름의 기동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저속 저고도에서의 에너지 회복 능력이 취약하고 추력 대비 기동 성능이 부족해 무리한 기동을 버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투기였다면 같은 고개 기동을 시도하더라도 기동을 끝까지 유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신히 전투기의 구색을 갖추고 있는 테자스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조종사의 실수라기보다 애초에 고위험 기동을 선보여야 하는 A쇼에 내보낼 체급이 안 되는 기체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기동을 펼친 이전 시범 비행 영상과 이번 추락 영상을 비교하면 또 다른 의혹도 나옵니다.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 직전 테자스의 애프터버너가 순간적으로 꺼진 듯 보이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추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면 이미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체는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엔진 출력 이상이나 기체 시스템 오류가 겹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죠.
인도의 정비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이미 여러 사고와 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에 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가능성이죠. 결국 이번 사고는 인도의 악명 높은 방산 비리가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공군의 사건 사고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지만 숫자로 보면 정말 기가 질리는 수준인데요. 인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63년부터 2023년까지 60년 동안 인도 공군과 해군이 잃어버린 항공기가 무려 2374대에 달하며 이러한 사고로 숙련된 조종사 130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초음속 전투기 미그 21은 인도에서 날아다니는 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인도가 도입한 약 870여 대 중 절반 가까이가 각종 사고로 손실되었고 수백 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미그 21이 전쟁보다 더 많은 파일럿을 죽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사실 다른 나라 공군이 미그 21을 무난하게 운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인도식 운용체계가 만들어낸 참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그 21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전투기 테자스가 이런 비극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테자스는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했지만 설계 변경과 예산 초과, 반복된 시험 지연으로 실전 배치까지 30년이나 걸린 전투기입니다. 처음엔 경량 기체를 목표로 했지만 각종 요구 조건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기체 중량이 계속 불어나 성능은 애매해졌고 레이더, 전자장비, 무장통합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기체입니다. 인도 감사원에서 테자스의 속도 부족, 내부 연료 감소, 중량 증가, 전자전 장비 부재 등 50개가 넘는 핵심 성능 미달 항목을 공식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공군 내부에서도 미그 21을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인도 해군 역시 너무 무겁고 추력이 부족해 완전 무장 연료 상태로는 항모에서 뜰 수 없다며 기체 도입을 퇴짜 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인도 방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기체이죠. 이런 실패작으로 한국의 FA-50을 이겨보려 한 인도의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의 눈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압승으로 끝났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만날 때마다 헛물만 겨며 단 한 건의 수출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계약 임박, 테자스 유력이라는 보도를 몇 번이고 쏟아냈었지만 최종 계약서에 찍힌 이름은 언제나 한국이었죠. 그리고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누구도 인도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또 한 번 증명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한편 같은 행사장에 있던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일본의 급유 거부로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석은 무산되었지만 KF-21을 정면으로 내세운 카이는 중동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A쇼 직전 있었던 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을 통해 150억 달러 규모의 KF-21 수출 논의가 시작되었고 사우디에서는 아예 한국과 손을 잡고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뛰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사는 수준을 넘어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되는 KF-21 블록3의 공동 개발 파트너로 함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4.5세대를 넘어 블록3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 동력을 찾고 있던 한국으로선 블록 1, 2 모델을 구매하겠다는 것보다 더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었죠. FA-50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 공군과 100대에 달하는 FA-50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지난 20일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원래 중국의 젠텐시, 파키스탄 중국의 JF-17 심지어 인도 테자스까지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과 기존 운용국의 사고 기록, 향후 업그레이드와 부품 공급의 안정성 등 모든 요소를 따져보았을 때 FA-50의 경쟁 모델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이미 T-50IQ라는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해 운용 중인 이라크에서도 FA-50 추가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단자형 FA-50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FA-50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 중인 단자형은 F-16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F-16급 작전 능력을 가진 기체로 예산이 한정된 전 세계 공군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 불패 신화를 실시간으로 써 내려가고 있는 FA-50의 뒤를 이어 한국 방산의 새로운 장을 열 차세대 전투기도 드디어 출격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카이에서 올린 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KF-21 전력화의 시작이 될 양산 1호기가 오는 3월에 출고식을 진행할 예정이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딱 3.1절 행사에 맞춰 공개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체계 개발에 공식 착수한 이후 고작 11년 만에 전력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외신들도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매체 워조는 KF-21의 개발 속도를 두고 비정상적으로 빠른 개발 프로그램이라 말했고, 또 다른 군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역시 KF-21의 일정을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로드맵이라 부르며 개발을 마치자마자 양산까지 동시에 밀어붙이려는 한국의 야심에 주목했습니다. 보통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개발 착수에서 실전 배치까지 적어도 15년, 길게는 20년씩 잡는 것이 업계 상식이었습니다. 유럽의 대표 전투기 유로파이터만 해도 198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실전 배치까지 도달하기까지 약 20년이나 걸렸었습니다. 미국의 F-35 역시 실전 배치까지 20년 가까이 걸렸었고, 실전 배치 이후에도 각종 오류와 결함을 해결하느라 수년을 더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KF-21은 첫 개발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완성도로 2단계들을 절반 수준으로 압축해버렸습니다. 시제기 공개 후 불과 2년 만에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공중급류, 야간 공중급류 등 각종 테스트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원래라면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진행해야 했을 시험 과정을 순식간에 끝마쳐버렸습니다. 첫 비행 이후 2년 만에 천회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마치며 한국 항공기술의 수준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F-35조차 시험 비행 단계에서 엔진이 폭발하거나 이륙 중 화재가 나거나 하는 대형 사고들을 수도 없이 겪었었는데 말이죠. 각 축장이 벌어질 예정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치고 나오자 경쟁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한국의 라이벌을 자칭하며 KF-21을 압도하겠다 떠벌리고 있던 튀르키예에선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과는 급이 다르다. 우리는 진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라며 칸 프로젝트를 국가적 자존심으로 떠받들어 왔습니다. 다만 원대한 꿈에 비해 현실은 너무 초라했었는데요. 개발 상황을 거의 공개하지 않다가 2024년에 마침내 공개한 시제기라는 게 알고 보니 전투기 모형에 엔진만 달아놓은 수준에 랜딩 기어조차 접히지 않는 말 그대로 장난감 비행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튀르키예를 믿고 투자한 나라들조차 한국과의 개발 속도를 비교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 네티즌들은 오히려 더욱 결집해서 칸은 진짜 5세대, KF-21은 값싼 4.5세대에 불과하다는 식의 글을 퍼뜨리며 칸 전투기를 과하게 미화하고 각종 군사 커뮤니티와 SNS에 찾아가 KF-21을 깎아내리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뚤어진 애국심 때문인지 얼마 전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최근 한 튀르키예 군사 전문가가 칸 전투기가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는 승전보를 전하며 칸 전투기 수십 대가 조립 중인 공장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누가 봐도 어색함이 느껴지는 어설픈 AI 합성 영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네티즌들을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튀르키예를 향한 비웃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푸하하하 무슨 엔진으로요? 칸에 어떤 엔진을 쓰려고? 오래된 F-16 엔진? 랜딩 기어를 내린 채로 날던 문제는 해결했나? AI로 거짓말을 할 거면 최소한 맞춤법부터 맞춰라. 그리고 튀르키예는 아직 전투기 생산 시작 못한다. 쓸 엔진을 못 구하고 있으니까. 애당초 미국이 튀르키예에 대한 전투기 엔진 수출에 제동을 걸어놓은 상황에서 칸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과도한 애국심으로 칸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표하는 튀르키예 네티즌들은 해외에서도 웃음거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칸을 두고 튀르키예 국기만 박아 넣은 종이 비행기, 즉 페이퍼 플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꼬는 짤들도 여럿 올라왔죠. AI엔 AI로 맞선다고 한 네티즌은 이를 비꼬는 AI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에르도안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대통령이 칸 전투기를 열어보니 안에 엔진이 없어 당황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빼돌린 듯한 엔진을 가지고 두 사람을 비웃다가 에르도안이 쫓아오자 엔진을 들고 도망가 버리는 영상이었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 칸 프로젝트의 현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칸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최근 열린 행사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 1대7 축소형 기술 시연기 이크바를 띄우는데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었습니다. 물론 축소형 기술 시연기도 항공기 개발 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한 단계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미 시제기를 띄웠다고 자랑하던 나라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서야 들고 나온 성과가 고작 축소형 드론 시험 비행 성공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축소형 기술 시연기와 풍동 시험에 쓰인 칸 모형, 그리고 처음 공개됐던 초도 시제기의 형상이 전부 눈에 띄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날개 뿌리 형상, 엔진 흡입구 주변 라인, 수직 및 각도까지
한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통일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자 칸이 정말로 개발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맞기는 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 내부에서도 이전부터 이건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정치적 쇼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칸 프로젝트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 개발에 매달리게 된 계기에는 미국 F-35 도입 실패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는 F-35 개발 초기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티어 3 공동개발국으로서 F-35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을 생산하던 나라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F-35 100대를 도입해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공군 전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튀르키예가 미국과 상의도 없이 러시아제 제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해버리면서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S-400 레이더와 F-35가 동시에 운용될 경우 F-35의 RCS 구조가 러시아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미 의회에서 튀르키예에 대한 F-35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튀르키예의 F-35 도입은 완전히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튀르키예의 라이벌인 그리스가 먼저 F-35를 손에 넣으며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고 말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자존심을 세울 방법이 필요했고 칸 프로젝트가 국가의 자존심을 건 프로젝트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튀르키예가 S-400을 정리하고 다시 F-35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가 미국 고위층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이자 시리아 특사로 활동 중인 톰 버렉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 안보 포럼에서 튀르키예의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앞으로 4에서 6개월 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S-400 문제가 정리되면 튀르키예가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미국 역시 원칙적으로 F-35 복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튀르키예가 F-35 프로그램에 복귀한다면 F-35 퇴출을 만회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던 칸의 존재 이유는 급격하게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과 인력, 외교적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검증된 5세대 전투기인 F-35 도입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까지 투자한 돈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칸 프로젝트가 바로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 사업 정도의 명분만 남긴 채 점차 규모가 축소되고 점점 예산이 줄어들다가 슬그머니 사업이 접히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문제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곤란해지는 나라가 여러 곳이라는 것인데요. 칸 전투기에 깊게 물려있는 국가들은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까지 밀려놓고도 한국을 뒤통수 치듯 칸 프로그램 참여를 선언하며 무려 48대 도입을 전제로 한 계약에 서명까지 한 상태입니다. 줄을 잘못 써도 한참 잘못 선 것이었죠. 이 밖에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이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며 도입 의사를 내비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칸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축소된다면 완성되지도 않을 전투기에 막대한 돈을 쓴 호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 있어 이는 경쟁자를 줄이고 잠재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칸이 흔들릴수록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KF-21로 좁혀지고 칸의 잠재 고객들을 한국이 통째로 넘겨받을 수 있게 되죠. 거짓과 허세는 결국 언젠가 벗겨질 수밖에 없고 그 대가는 이자까지 얹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지금의 튀르키예가 몸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언제나 말보다 결과물로 승부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계약을 어기지 않고 일정을 무조건 준수하며 한국제 무기는 믿고 살 수 있다는 수천억 원보다 값진 신뢰를 쌓아 올려왔습니다. 방위산업에서 신뢰란 보이지 않는 스펙이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품이죠. 요즘 해외 군사 기사를 살펴보다 보면 어떤 기사를 클릭해도 한국이 빠지지 않고 등장해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하청업체 취급받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 유럽과 같은 줄에 서서 세계 방산 시장에 정세를 거론할 때 빠져선 안 될 방산 강국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국에서 군사 행사가 벌어졌다고 하면 각국군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현장에 몰려와 한국 무기 체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분석하는 모습이 완전히 일상이 됐는데요. 대만의 한 군사 전문 방송에서도 얼마 전 열렸던 서울 아덱스 에어쇼의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 방산이 어떻게 대만과는 달리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집중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내 대만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놀라운 비행을 감상하던 대만 군사 전문가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컨테이너 트럭의 정체를 알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今天要带大家去国外看看，因为呢，前阵子在韩国举办了首尔航空展，算是后起之秀。它在近10年的过程之中，包含教练机，包含飞弹、自走炮战车的出口，它其实已经跃升到了世界上排名第10。那甚至有一些人说它可能会弯道超车，超过以前所谓的欧洲国家他们的产值。是在首尔航展，它第一天宣布说，韩国未来的航太预算将会没有预算的上限。哇！他们甚至说，他们想要把整个航太工业推广到可能到世界第4这种水准。其实第4的话，仅次于美国、俄罗斯、中国。对，是这样子。再介绍到韩国。对，就是变成韩国。那我们也可以看到，因为乌俄战争的关系，美国、欧洲的生产线，他们可能供应不起，因为他们要支援乌克兰。那可能其他国家的产能可能就停顿了，所以韩国就变成一个类似替代品的方案。它既有美制装备90%以上的性能，跟品质，但是它也同时比这些装备更便宜。哦，那加上它有一点，变成说我不太会大延迟这种方向，所以说韩国制的武器在世界市场，尤其是这些所谓的亲美国家里面，它变成有一点可以取代原本的美制武器，那但是它的品质又不会不好，对，就是它性质够。那当然我们可以看到韩国最近一直在力推 FA50，那它的功能虽然它一般是衍生至教练机，但是它却可以担负对地打击，然后甚至是制空作战的任务。那它的价格又是 F16的一半不到，但是它的维护成本也更低。对，那是不是假设说你买不起 F16，像菲律宾买不起 F16，所以我们就买 FA50。那菲律宾甚至也再申购一个中队的 FA50。那这个 FA50更是它可以媲美 F16的作战功能。我可以挂 Sniper， 那我甚至可以挂 GBU 这一些是未来可以整合的武器系统。那是不是我这个 CP 值就很高？对，这是韩国制武器最近越来越夯的地方在这。对啊，我们不断在往外输出。那刚刚这个提到的，其实军事装备也是其中之一。那除了 FA50之外，其实最近很夯。那我知道，其实最近在航太展当中也蛮多人在讨论的，就是他们的 KF-21。We present to you Korea's first ever multi-role fighter jet, KF-21 flight demo. KF-21到目前为止，KAI 的经理跟我表示的是说，他们会在2026年的6月以前把所有试飞架次完成。那目前其实他们的基本 basic test flight， 他们其实都已经完成了。现在目标是把武器系统整合的部分，尽速的完成。然后加上说，他们希望 KF-21的 Block 1，其实他们也可以有对地打击的功能。那最近韩国的国防工业发展局，他们有批准了一些额外的测试预算，所以这些武器系统，他们原本是要在2028年才能加入对地功能，但是他们有望在2027年就提早完成。那2027年也刚好可能可以是第一支 KF-21中队成军的有这么快吗？目前 KF-21第一架的量产机已经在总装阶段。OK， 那预计是明年，可能第3季就可以交付到韩国空军手上。那其实说真的，他们进度还蛮快的。你看 KF-21是2021年7月首飞，但是你看现在6架原型机，然后第一架量产机，说真的进度很快。대만 군사 전문가는 KF-21의 개발 속도가 말도 안 될 만큼 빠르다면서 자국이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 용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말 그대로 맨 땅에서 시작한 4.5세대 신형 전투기입니다. 반면 T5 용응은 대만이 예전에 만들었던 IDF 진거 전투기의 기골과 구조를 가져와 개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발 난이도와 리스크가 비교가 되지 않기에 두 전투기의 개발 속도가 비슷했다는 것은 역으로 대만 방산의 처참한 현실을 비추어 보여주고 있죠. 대만 전문가 역시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자국의 무기 개발 방식을 느리고 구식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은 첨단 기술들을 과감하게 때려 넣으며 전투적인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他们所讲的，因为很多东西都把电脑化了，所以他们可以利用电脑的演算或是运算去推测出问题，甚至是直接解决问题。那加上说，
韩国在这方面真的是投资这占比非常重。他们把整个 KF-21的计划看成是，有点像一个国家颜面的存在，所以说这个计划只许成功不许失败。KAI 很有诚意的把一架双座004原型机拿来当地面展示，然后005原型机是他们所谓的战斗构型的测评机，他们从瑞山基地飞过来，带着他们的地面行动试飞控制中心，就是一台改装过后的货柜车。对，那一台货柜车，它上面所有的试飞仪电，飞机上的试飞仪电，所有的数据会及时回传到那辆车上，所以它就不一定要在四川那个 KAI 公司的所在地四川机场起飞，不一定，它就可以从瑞山基地起飞，然后去做训练，去做测评，只要那一台车，就可以把所有的讯号、所有的数据及时的回传，然后可能我再传回给设计组，诸如此类，它可以异地同时进行。OK， 那这个是其实我们比较少看到，可能台湾还没有这个能力。对，因为它是一个行动控制车。其实我当看到那一台的时候，我就哇，整个 KF-21它是真的是以我们前所未见的下一个世代，对下一个世代的技术在做这件事情。哇，对，这是真的很难得。而且 KAI 的经理还跟我说，其实不要小看他 KF-21这个所谓的性能展示这个表演。这台车它其实也在作业。真的？对，因为它可以，比如说好 KF-21我今天起飞了，我就开始记录这些数据。记录所有的数据，比如说它今天转弯的性能如何什么的，其实这个表演它就是一个试飞。所以我们这一次看到的 KF-21，它的飞行表演，其实我们不能讲卖力了，我们可以讲它是真的是发挥它极致的性能。 유례없는 무기 개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 에어쇼마저도 철저한 시험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시제기로 고난이도 고개 비행을 펼치며 관람객에게 멋진 그림 한번 보여주고 끝낸 게 아니라 실제 개발에 쓸 수 있는 비행 데이터를 한 번에 긁어 모으고 있던 것이죠. 여기에 전국 어디에서도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곧바로 피드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은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를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在做这件事情很精彩，对，很精彩哇！虽然它只有短短的7分钟，然后科目也不多。KAI 它在2023年首度把 KF-21拿出来担任性能展示，那时候就是飞的。就是还算普普通通，那就是一架飞机这样子。但是我连续看了3年的表演，我会发现 KF-21它努力的在变成熟，试飞员对于飞机的性能掌握越来越好。那甚至说，我可以讲说，它小种的科目比 F-16还要精彩。哇！ 매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4.5세대 전투기처럼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제자리 걸음만 해도 잘했다 평가할 수 있는데 KF-21은 시험 비행을 거듭할수록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증명은 곧 실적으로 보답받고 있는데요. 지난 1일 필리핀 국방부가 신규 전투기 도입을 위해 카이와 KF-21 도입 협상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의 유지관리, 수리 및 점검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KF-21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필리핀이 KF-21 블록3나 블록2 같은 완성형을 먼저 기다리기보다는 가장 먼저 양산되는 블록1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도입하길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리핀의 한국 방산에 얼마나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FA-50 블록10, 즉 한국 공군이 사용해온 것과 같은 초기형 FA-50 모델을 공급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A-50을 굴려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후 지원을 해주는지 몸소 체감하게 됐죠. 덕분에 필리핀 공군은 FA-50을 정말 알차게 운용했는데요. 특히 마라위 전투에서 FA-50을 동원한 정밀 폭격으로 시가전을 승리로 이끌며 한국 무기의 실전 위력을 톡톡히 체감했습니다. FA-50의 깊은 감동을 받은 필리핀 공군에서는 FA-50을 두고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필리핀은 어차피 한국 무기를 살 거라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을 때 사는 게 이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두고 기다리면 업그레이드는 한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란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날개짓이 지금 전 세계 하늘의 지도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신뢰와 속도를 무기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한국 방산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